제발 MZ스럽고 싶은 대학생들의 신문화 탐색기 트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윤. 은지, 소영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영화는 홀로코스트 소재의 작품이지만 굉장히 새로운 느낌을 주는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입니다.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화가 막 서사가 있거나 특적인 연출이나 대사가 있던 게 아니라서 전 좀 집중하면서 보지는 못했어요. 네. 그렇지만 역사의 한 장면을 나치의 시점에서 일상성을 강조해서 풀어낸 게 조금 인상이 깊었고요. 네. 감독의 의도가 뭔지 파헤치고 싶어서 열심히 시청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극적인 느낌 없이 그냥 CCTV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좀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음. 사운드가 참 기괴하고 섬뜩해서 약간 공포 영화 보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네. 특히 저는 엔딩에서 나오는 OST가 너무 소름 끼쳤는데 약간 사이렌 소리와 비명이 결합된 듯한 소리가 막 점점 커지면서 웅성웅성거리는 느낌이랄까?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웃음이랑 말소리가 들리는데 이 크레딧에서 가장 극적이고 큰 공포심을 느껴서 색다른 영화였습니다. 네. 저는 뭐 무난하게 봤는데요. 어떤 문장은 끝맺지 않음으로써 가치가 높아지고 어떤 것들은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더욱 가치가 높아지기도 하잖아요. 네. 과연 비어냄의 미학이자 여백의 미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 홀로코스트 영화처럼 감정적이지 않고 그저 담백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 가정집만 비추고 있단 말이죠. 역사의 참혹한 비극이나 인간의 잔혹성을 직접적으로 그려내는 장면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뇌 속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벽 너머의 잔혹함을 자꾸 마주하게 만드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준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좀 좋은 영화였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네. 이 영화를 개봉했을 때가 마침 제가 전공 수업에서 독일 영화를 배울 때였거든요. 그러다가 마침 이 영화가 좀 붐업이 돼가지고 네. 수업을 같이 듣는 친구들과 이 영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연출 자체가 굉장히 직선적이고 강박적인 프레임 안에 가둬두는 연출이 많은데 네. 그래서 관객이 훔쳐보는 듯한 느낌을 준단 말이죠. 이 훔쳐보는 듯한 연출이 관객한테 낯선 효과를 느낄 수 있게 하거든요. 약간 한 네. 발짝 떨어져서. 어. 근데 이게 독일 영화 감독 중에 파스빈더 감독의 연출 기법인데 이 수업의 교수님이 파스빈더 전공 교수님이셨어요. 우와. 그래가지고 계속 막 파스빈더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를 영화에서 갑자기 발견을 하니까 애들이랑 다 같이 와 한글 어제 배운 사람처럼 되게 기뻐했던 기억이 나요. 아니 전공에서 이런 거 배운다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 낯설게 느껴진다.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모두 스토리적인 부분보다도 연출적인 부분을 비롯해서 이 영화가 지닌 상징성에 집중하면서 감상하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 영화가 홀로코스트를 다루고 있는 만큼 영화가 상징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제목이 상징하는 바에 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네. 우선 더 존 오브 인터레스트 이 뜻을 풀어보면 관심이 있는 영역,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영역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네. 뜻풀이 그대로 해석했을 때 이 제목이 가리키는 바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곳은 어디일까? 라는 질문을 내포하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영화는 홀로코스트를 그려내지만 단 한순간도 그 잔혹함과 비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대로 조명하진 않거든요. 우리가 느껴올 수 있는 거는 간간히 넘어오는 괴상한 소리와 우리의 뇌 속에서 상상되는 벽 너머의 풍경들 뿐이죠. 영화는 러닝타임 내내 그저 한 가정의 이야기를 그려내기에 영화의 관심 영역은 벽박 한 가정집인 게 분명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벽 너머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임을 이런 공간을 구분짓고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활용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 뜻이 궁금해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었는데요. 실제로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나치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둘러싼 40제곱킬로미터 지역을 부를 때 썼던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인터레스트가 독일어로는 이익을 주는 이라는 뜻도 있다고 하던데 네. 해당 지역에서 노동력을 강제 착취하고 농지를 몰수하는 등의 이익을 취했다는 걸 보면은 납득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오. 제목을 알고 보면 주인공 가족은 궁전과 같은 호화스러운 집에서 누구와 가깝게 유대인의 빈명을 들으면서 또 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죄식도 없이 그냥 그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고작 이익으로 취원해서 계산하고
따져봤다는 그런 사실이 더욱 여실하게 느껴져서 생각만 다시 해봐도 소름이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제목만큼이나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더 있잖아요. 네. 바로 밤 소녀 장면인데요. 네. 이게 영화 중간중간마다 등장을 하는데 대체 그녀는 누구이며 이곳저곳에 사과를 두는 그 소녀의 행동 의도는 무엇일지 네. 또 그 장면에 대한 연출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소녀는 유대인들이 뭐라도 먹을 수 있도록 나치곤 모르게 밤에 사과를 숨겨둔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게 마치 동화 헨젤과 그레텔에서 유인하기 위해서 그 과자를 흩뿌려 두는 것처럼요. 그래서 헨젤과 그레텔 동화 속 모티프를 따와서 나레이션으로 넣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네. 동화와는 다르게 현실은 좀 탄압받고 억압받았기에 좀 많이 상반되는 상황인 것을 저희가 대조하면서 보게끔 화면을 구성해서 영화 특유의 잔잔함 속 녹아있는 그런 잔혹함을 배가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영화 속 나치 가족의 일상은 언제나 쨍한 빛들로 표현되잖아요. 네. 그만큼 행복하고 편안한 삶이었겠죠. 하지만 수용소의 유대인들을 위해 몰래 사과를 숨겨놓는 폴란드 소녀의 행위는 언제나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하고 두렵고 또 깜깜한 밤에만 할 수 있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고 선함으로부터 비롯된 용기가 이제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일이니까 네. 가장 어둡지만 소녀와 그 사과만큼은 가장 환하게 빛나도록 촬영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컷이 영화상 카메라로 찍었다고 하는데 오. 저는 그래서 더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열화상 카메라에서는 인간의 체온이 더 잘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따뜻한 체온이 곧 선으로 연결지어져서 좋았던 연출이었어요. 네. 이 소녀가 사과를 곳곳에 숨기는 장면은 차갑고 어두운 밤에 자신의 체온과 사과로 유대인들과 연대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어둡고 시린 밤이어도 우린 여기에 있고 우리의 체온은 여전히 따뜻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네. 별은 가장 어두운 밤에 빛나고 촛불 하나는 가장 어두울 때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주잖아요.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연대하고 저항하면 그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이길 것이다 라고 믿게 만들어주는 장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토록 평범한 악에 대해서 끔찍하게 질릴 때쯤 등장하는 그 밤소녀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저항정신을 일깨워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여기 내가 있다 라고 소리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소녀를 잘 보지 못하기도 하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둠에 가려서 잘 발견하지 못하는데 그렇기에 열화상 카메라로 연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동진 평론가의 이 영화에 대한 평론이었던 이미 다 소화해버린 악에 대하여 체온으로만 볼 수 있는 선에 관하여 라는 평론이 특히 와닿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나치 가족을 통해 줄곧 얘기되는 악과 반대되는 선의 상징이란 점에서 참 인상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이 영화의 가장 핵심인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면 좋겠어요. 이 영화가 나치 가족의 일상을 소재로 한 영화잖아요. 특히나 기억에 남는 모순적이거나 소름 돋는 장면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네. 저는 오프닝이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은데요. 네. 오프닝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자들의 비명 같은 게 들리는데 그 비명이 다른 소리로 바뀌면서 강가에서 소풍을 즐기는 횟스 가족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담장 너머에는 수용소와 나치가 있고요. 그 어린 아이들까지 이런 악의 평범성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게 확 느껴지는 장면이었고 어떤 특별한 장면보다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음에 내포된 이 장면을 보면서 누군가의 평범한 일상을 밟은 자리에서 평범한 어느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모순적이고 소름 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덧붙이자면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피해 현실 재현이 없다는 점이에요. 네. 반면에 악의 당사자들의 얼굴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들 삶을 재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인물과 관계성을 보니까 결국에는 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도를 넘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냥 두루두루 끔찍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소장의 아내가 정말 모든 말들이 하는 멘트마다 정말 너무 충격이었는데요. 네. 이탈리아 온천 데려가 달라. 막 자신의 별칭인 아우슈비츠의 여왕이라는 것도 자랑을 하고 아무도 모르게 너 따위 죄로 만들 수 있어. 막 이러는 말들을 하는 걸 보면서 네. 자신이 나치군 쪽에서 얼마나 수해를 입으며 사는지 그리고 그 모든 수해가 다 탄압물의 결과물인 것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걸 온전히 누렸고
누릴 것들 이런 것들을 진짜 다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면서 정말 오만하고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러한 어머니 아래서 자란 아이들도 수용소 옆에서 자라나면서 이제 그런 일상이 익숙해진 거를 보면서 악은 쉽게 번지고 세습될 수 있음을, 그리고 아이는 그게 악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평범하게 자라날 것이라는 거를 생각하니까 눈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공감합니다. 개인적인 감상이지만 전 영화를 보면서 이 악의 평범성에 적응해 나가는 저 자신이 가장 끔찍했거든요. 맞아요. 홀로코스트를 다룬 영화인 것도 사전에 알았고, 그리고 심지어 악의 평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영화인 것도 다 알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악의 평범성에 적응해서 근데 이렇게 아내를 두고 하는 건 아니지? 이따위의 생각을 하면서 뭔가 이 가족 내의 서사에 잠깐 집중하게 되는 스스로가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저 또한 악의 평범성의 당사자가 된 것 같아서 좀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딱 수연 씨랑 상윤 씨의 의견이 반반 섞였는데 먼저 영화 내부적으로는 아내가 가장 저도 거북했습니다. 고위직 간부의 아내라고 하기엔 좀 행동도 그렇고 사용하는 단어나 감정 표현이 교양이 없이 좀 노골적이고 개걸스럽다랄까. 그쵸. 네.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과하게 연기한 건가 싶을 정도로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진짜 투머치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네. 이 때문에 오히려 아내의 과한 욕심이 저는 소장에게 감정이 입되도록 만들더라고요. 나중에 가서는 이 소장이라는 인물이 더욱 효율적으로 학살을 자행할 방법을 규사하는 아주 미친 인간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것보다 먼저 직장에서는 이러라 그러고 가족은 저러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서 입장이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이 스치는데 맞아요. 순간 저 스스로도 좀 이 악에 적응하고 있다는 것 같아서 소름 끼쳤습니다. 네, 이야기를 좀 더 나아가자면 사실 악한 행동은 특별한 조건에서만 발현되는 건 아니죠.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도 악은 언제든 발현되고 확산될 수 있습니다. 뭐 성선설, 성악설, 성모선악설 이런 인간의 선과 악에 대한 논쟁은 동서를 막론하고 시대를 초월한 논쟁이잖아요. 네.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인간이 본래 선했는지 악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악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이제 지하철에서 사람이 꽉 차면 유머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징계관이 나오는 유머인데 유머는 아니에요 사실. 땅 올림하고 싶다. 이게 약간 인간 몰살하고 싶다 이런 거거든요.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길거리에서 그냥 진짜 흡연구역 아닌데 담배 피는 사람들 보면 진짜 얼굴을 한 대 패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표출하지 않을 뿐이지 내 안에 선을 비롯한 인간성의 다른 면모들이 이 악한 감정들을 억누르면서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악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래도 그것만이 끝은 아니고 끊임없이 배우고 반성하고 생각하고 억제하고 그러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 결국 악은 무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멍청할수록 모를수록 무지할수록 더욱 당당해지는 것이죠. 당당하게 악할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과 살을 부대끼며 살았던 장모부터 유대인들을 좀 구분된 방식으로 접한 아내, 그리고 유대인과 아예 접점이 하나도 없는 아이들까지 무지하기 때문에 더욱 이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동의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렇게 악이 악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번져가고 영화처럼 군집을 이루어서 살다 보면 이들이 주 세력이 되어 더 이상 타인의 잣대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들의 생각이 곧 당연해지고 틀렸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건 소수일 테니까 개진하기보다는 그냥 도망을 택할 테고요. 약간 아내의 어머니처럼요.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감정은 쉽게 번지고 악은 그만큼 전염되기 쉬우니까 늘 경계하고 의심하고 생각해야 조금 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악의 평범성이라는 게 악이 우리 삶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서 평범하게 느껴지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평범한 가정을 지니고 평범하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잖아요. 악이 선에 비해 큰 노력이 필요 없고 쉽게 발현되기 때문에 악의 평범성이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당장 우리가 사는 삶도 사실 착한 행동을 하는 게 훨씬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나치 전범인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을 담은 책인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해요. 설득력 있는 지시가 주어진다면 이상적인 사람도 도덕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그저 명령에 따라 잔혹한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다. 뭐 이런 개념인데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 명령의 측면에서 악에 잠식된 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효율적인 유대인 학살과 착취 방법을 찾기에만 몰두하던 주인공이 왜 마지막에는 헛구역질을 했을까요? 이 헛구역질하는 행위에 대해 다들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네. 사실 헛구역질이 전 굉장히 뜬금없게 느껴지긴 했는데요. 영화 중간마다 들리던 괴상한 소리가 우리에게 악에 대한 경종을 울렸던 것처럼 헛구역질도 뭔가 인간성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면 뭐 그냥 지극히 평범하게 악을 수행하는 자도 결국 탈이 난다라는 이야기일지도 있고요. 네, 저도 뭔가 탈이 난다 이런 거와 비슷하게 악을 소화하지 못했다 이런 뜻 아닐지, 그리고 뭔가 우리가 걸어보는 일말의 기대 같기도 했었어요. 네. 악행을 평범하게 행하는 사람에게도 인간성이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 같은 거. 그래서 그 어떤 악이라도 인간의 모습으로 저지를 때 그 악은 소화되지 못하고 언젠가는 탈이 날 것이다 라는 경고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는 소아 쪽은 생각을 아예 못 해봤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장면이랑 이어서 생각을 했던 게 미래에서 주는 메시지 아니면 본인 내면에서 본인조차 모르지만 깊게 자리 잡고 있던 죄책감이 발현된 거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헛구역질을 하는 장면이 등장한 직후에 미래, 즉 오늘날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네. 루돌프가 나치군으로서 취했던 모든 행동이 결국에는 미래의 죗값을 치러야 하는 일처럼 암시를 해줬잖아요. 네. 특히 헛구역질하는 장면 이후에 바로 이제 오늘날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는 이러한 메시지 조금 더 강조하려는 의도로 느껴졌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장면이 연결됐다는 거, 그리고 그 장면에서 이제 홀로코스트 박물관과 그곳을 청소하는 직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장면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맞아요.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역사를 정말 사실 그대로 복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역사에 우리의 가치관을 투영하여 복원시키는 경우도 존재하죠. 홀로코스트라는 인간의 비극에 대하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저항의 정신, 슬픔과 공감 등을 투영하여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도 그중 하나라고 보는데, 인류가 반성하지 않고 역사적 사실을 없던 셈 치고 나아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기억해냈고 기억해낼 것이다. 그 의지를 이 박물관이 내포하고 있다라 생각했습니다. 네, 저 역시도 우리가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싶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네. 과거를 기억해내는 자만이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화도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기억하는 또 다른 방식인 것 같아요. 과거를 그대로 복원할 수도 있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나 당시 조명되지 않은 현실들을 투영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기억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박물관이라는 공간이 지닌 상징성에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다만 왜 굳이 청소를 하고 있었을까? 청소하는 직원들의 일상을 담았을까 싶은 생각은 들었어요. 네. 제가 좀 비꼬아서 생각을 한 걸 수도 있겠지만 네.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아우슈비츠를 닫고 청소하는 것으로 평범한 개인들의 반감과 지지가 만들어낸 악이 과연 얼마나 청소될 수 있을까? 그 죄책감이 얼마나 덜어질 수 있을까? 이런 뭔가 반문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현재의 박물관 모습 다음에 다시 한번 루돌프가 등장하는데 그때는 더 이상 헛구역질을 하지 않더라고요. 뭔가 헛구역질이 죄책감이었다면 그런 오늘날의 그런 좀 추모하고 기리는 행위들로 인해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박물관이나 청소의 행위 속에서 그런 죄책감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지금의 나는 꽤 잘 반성하고 있다고 뭔가 스스로 안주하기 위한 마음이 그런 추모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도 뭔가 함께 비판하고자 하는 장면이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눴던 이야기들은 곧 현재의 국가와 그 안에 개인들이 과거에 벌어졌던 이 잘못과 악에 대해 어떤 생각과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와
이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실에서도 수많은 국가가 각자 강국의 어떠한 명목을 가지고 악을 행하거나 외면하는 등 다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국가 속 개인, 즉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이 질문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하는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국가 정체성을 떼어놓고 스스로를 규정할 수 있는가? 일단 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아요. 이제는 뭐 개인주의의 시대이다. 각각의 개성을 존중해야 되고 사회와 스스로를 분리해야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 현실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국가 정체성을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국인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하는 관념적인 것들이 남아있으니까요. 마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나라를 아끼는 마음, 이 나라가 겪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분노와 반성 이런 것들 말이죠. 네. 네, 저도 비슷하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국가와 나, 개인은 뗄 수 없는 관계라 생각을 하는데 개개인이 더 중요해지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도 몇 초면 연결되는 사회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 영향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 당연히 국가의 역사에 대해서도 잘못을 피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내가 직접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과거 우리의 국가가 했던 행동이 현재의 나와도 연결되어 있으니 똑바로 보고 마땅히 반성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를 기억하는 자만이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역사를 기억해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약간 동떨어진 의견이긴 한데 네. 그 영화를 보다가 한강 작가가 생각이 났어요. 음. 저희가 이 월드콘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그 한강 시리즈도 네. 함께 준비해서 저도 그때 많이 읽었는데 한강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 왜 추모에 이렇게까지 스스로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할까? 왜 이렇게까지 고통받지? 약간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서 처음으로 뭔가 그 마음이 짐작이 가더라고요. 고통 없는 추모가 가능한가? 악이 없는 순간이 있다면 과연 그게 편하고 안락할까? 그건 어쩌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을 고통 속에 좀 밀어 넣더라도 악에 머물지 않고자 하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 보면 국가와 개인이 만든 악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걸 고민하다 보면 그런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순간이 좀 조심스럽고 갑갑하고 미안하고 슬프고 이런 좀 안 좋은 감정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늘 어느 구석에 간직하고 사는 것, 불편하더라도 그 감정들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네.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갑론을박은 있을 수 있지만 변치 않는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저 역시 앞선 의견들에 동의합니다. 역사는 잊힐 때 가장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 다음 단계는 인류의 보편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고요. 예를 들어 일본은 역사를 기억하지만 부정하고 그렇기에 반성하지 않아요. 반면 독일은 기억하고 반성하죠. 저는 우리나라도 일부 역사를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우리 군이 저지른 만행,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 제주 4.3 사건, 지역 감정을 앞세운 혐오 속에서 미뤄둔 광주의 역사 등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우리가 지나온 길을 명확히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베트남 전쟁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당시 한국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재작년 23년 처음으로 이를 인정하는 사법부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찾아보고 나서 어젠가? 그젠가? 그 인스타를 보다가 상소했다고? 알았는데 네. 상고했대요. 네. 이거 재판의 판결에 불복한다는 상고를 했다고 해서 나라가 싸가지가 너무 없어요. 대법원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쓸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좋은 스탠스로 간다 생각했는데 다시 안타까운 마음이 되었고요. 일단은 그래도 국민 정서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도 이거를 모두가 받아들이고 사과를 하기보다는 그냥 이거를 주요 화두로 꺼내지도 않는 것 같아서 네, 물론 이게 개인의 차원에서 변화도 필요하지만 개인의 설파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교육도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등의 변화 같은 거요.
앞서 얘기해 주셨듯이 국가와 개인은 뗄 수 없는 관계이기에 국가도 개인도 변화하고 그런 시선 속에서 악이 쉽게 생길 수 있는 사회적 규범을 쌓고 강화하다 보면 조금 더 나은 내가 그리고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영화의 연출부터 악의 평범성, 국가와 개인의 책임까지 오늘 10회차 월드와이드 넘버원 콘텐츠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 대한 한 줄 평 타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수연 씨부터 진행해 주세요. 네, 저는 오늘의 한 줄 평을 아름답고 잔혹한 세계라고 지어보는데요. 네. 진격거에서 나왔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케첩 고백. 아, 네, 근데 이게 참 이 영화랑 맞닥뜨려 봤을 때 참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토록 잔인한 시기를 거치고 오늘날 독일은 과오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면 참 선과 악은 대립되는 개념이면서도 이렇게 동시에 같이 양립할 수 있다는 말이 정말 있을 수 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 줄 평을 지어보았습니다. 네. 저는 악에 잠식된 세상에서도 채우는 빛난다라고 남기고 싶은데요. 네. 악은 평범해서 일상에 녹아들지만 동시에 선은 평범한 속에서도 체온을 드러낸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남겨봤습니다. 저는 평화로움이 소름 끼치는 영화라고 그냥 단순하게 지어봤는데 네. 제가 봤던 홀로코스트 영화 중에 가장 잔인하지 않았고 무려 평화롭고 지루하기까지 해서 더 잔혹하고 현실적이고 무서웠던 영화였다고 느껴져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네. 저는 그 모든 것을 볼 수 없기에 행해지는 인간의 오류라고 했는데요. 네. 인간은 나약하면서 한계가 명확히 보일 때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실수를 연속하며 잘못을 끝없이 되풀이하는 것 같은 존재다라는 지점에서 이런 한 줄 평을 남겼습니다. 씁쓸하네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좀 많은 얘기를 다뤄본 것 같아서 좋은 작품이란 생각이 들고 네. 앞으로도 이런 작품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번 회차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제발 MT스럽고 싶은 대학생들의 신문화 탐색기 특집이었습니다.